북유럽 신화에서 토르는 우직함의 상징입니다. 어느 날 토르는 거인들과 세 가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커다란 잔에다 맥주를 마셔야 했고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들어올려야 했으며 노파와의 팔씨름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토르는 내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모두 거인들의 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맥주는 바다였고 고양이는 돼지보다 큰 뱀이었으며 노파의 진짜 모습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인들은 그때부터 토르의 우직한 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무비썸에서 다룰 영화 로키보다 묵직하고 헐크보다 강력한 목요일의 남자 토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요일의 남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목요일이 토르의 요일이잖아요. 네, 서스데이가 토르스데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목요일에 개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무비썸이 목요일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요일의 남자예요. 몰랐습니다. 목요일 남자지. 물론 이 영상은 약간 늦게 촬영되는 관계로 토요일쯤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저희가 늘 무비썸은 목요일날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목요일의 남자 저희들 잊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세 가지 썸 포인트를 통해서 이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썸 포인트는 마블링입니다. 왜 웃으세요? 사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블링 하면 이제 마블에서 만드는 영화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마블링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술 기법 중에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우연의 힘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마블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그와 에픽이라는 두 가지 요소, 혼합되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한 군데 섞어서 우연을 창출시키는 게 바로 마블링이 아닌가 생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마블링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봤습니다. 섞었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토르 전둥의 신, 첫 번째 토르에서의 개그 코드가 약간 시간 여행자의 개그? 시대를 잘못 찾은 중세 인물이 갑자기 현대에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개그? 본인은 되게 진지한데 주변이 웃긴 약간 그 정도 개그였다고 하면, 이번 정도까지 오면 사실 토르도 지구 생활을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연애도 해봤고 차여도 받고 개그가 되게 늘었어요. Voice activation required. Thor. Access denied. God of Thunder. Denied. Strongest Avenger. Denied. Banner. Welcome, strongest Avenger. What? 지구식의 어떤 유머 코드를 되게 많이 배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이제는 피로감 같은 게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히어로들이 있으니까 대체 이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이제 그 MCU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게 있는데 좀 그런 건 없으신가요? 다들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 이제 슈퍼히어로 현대인의 영화, 고질병이죠. 현대 헐리우드 영화의 고질병이죠. MCU병이라고. 네. 마블의 정체성을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이 포스터예요. 마블 포스터가 전통적으로 모든 등장인물이 다 나오는 포스터를 쓰거든요.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서 좀 왁자지껄한 쇼를 보여주는 것 같이 세계관도 만들고 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에요. 시리즈 속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예전에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원작이 있어서 7편, 8편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방대한 세계관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필요해지죠. 뭔가 이제 타겟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마블이 찾은 타겟책은 이번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보여준 단독 영화로서 그냥 봐도 재밌을 정도의 가벼움, 어떻게 보면 마블의 뭉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였어요. 이 마블 또 특이한 게 시리즈를 다 다른 감독에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리즈에 다 다른 감독들을 배치한다는 건 MCU 안에서 니들이 마음껏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이런 거가 저는 약간 감독들한테 1,000원 주면서 1,000원 한도 내에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오히려 안 좋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블이 전통적으로 이제 거의 신인 감독이나 경력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감독들을 발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타이카 와이티티라는 감독님을 발탁을 한 거죠. 어디 분이에요? 타이카 와이티티는? 뉴질랜드 분이고요.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감독이에요. 장편 영화, 극영화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18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때 소개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가 있는데,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감독의 재치는 이미 있는 것들, 이전에 했던 것들 떠올리고 그걸 다 제거한 다음에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뱀파이어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 얘기예요.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이제 뱀파이어랑 뭐 늑대인간이나 괴물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가 좀 잘 보이려고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들은 괴물이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찍히는 얘기만 들어도 웃겨. 찍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뽐내야 되고 잘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필하는 과정에 대한 농담들이 가득 찬 영화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출연도 하기도 했고요. 배우로도 꽤 많이 필모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감독인데 여러 차 얘기했어요. 나한테 슈퍼히어로를 맡기면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경고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농담처럼 이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맡겼을 때 마블이 전체 세계관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다라고 하면 또 크게 터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완전히 타이카 와이티티라는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고 자기만의 농담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토르를 이렇게까지 박살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걱정이 드는데 또 지금 현재 반응들이나 뭐 해외평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번째 썬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개그는 타이밍이잖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개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적절한 타이밍이었나?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개그 전문가로서 어떤지 제가 먼저 여쭙고 싶네요. 개그 전문가로서 약간 과했어요. 기본적으로 토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개그 지향적이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네. 초반에는 거의 그냥 코미디 영화죠. 네.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스피노프 드라마 보는 것 같은 SNL이나 이런 데서 할 법한 짤막짤막한 개그들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죠. 약간 타이밍 뺏는 개그 같기도 하고 네. 말을 대답을 좀 늦게 한다든지. 사실 이게 두 개의 세계를 다루는 이제 영화 속에 두 개의 세계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스가르드가 나오고 또 한쪽에 그랜드 마스터가 사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야말로 개그의 신천지예요. 사람들이 웃기려고 태어난 것 같은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이 영화 톤이 완전 달라가지고 여긴 작정하고 웃기려고 만들어 온 세계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를 약간 살펴보면 메인 스토리는 라그나로크가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수르트랑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라그나로크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그걸 막는 것도 시작하죠. 맞고 이제 오딘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이제 헬라가 깨어나잖아요. Neil. 사실 이 부분도 크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오딘이 죽으면 헬라가 자연스럽게 깨어난다. 그리고 헬라가 어떤 설정을 갖고 있는 죽음의 신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려주고 크게 개연성 신경 쓰지 않고 진행되는 거죠. 되게 초반에 그 빨리 쓰레기 행성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의 상당 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지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목은 토르 라그나로크라고 깔고 있지만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사카르라는 행성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제가 토르 사카르를 해야 돼, 제목을. 일단 토르가 이제 잡혀서 왔을 때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을 보잖아요. 미지의 영역 같은 곳을 탐험하는 것 같은, 경험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옆에서 몇 주 전에 도착했다고 알려져 있는 로키가 술을 마시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이건 정말 웃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말 작정하고 웃기려고 한 거고 80년대 디스코풍의 어떤 영화로 그냥 변주하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사이키델릭으로 가니까 사이키델릭인데 우리는 원래는 신화였으니까 아예 이렇게 갈래 라고 그냥 설정해버리고 가는. 실제로는 이 그랜드 마스터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이고 원작 코믹스에서는 우주의 태고적 존재처럼 나오는데 그랜드 마스터니까 굉장히 오래된 신적인 존재로 나오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아주 그냥 약간 약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저는 연기 정말 좋은 배우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사카르 행성의 톤 그리고 지금 이 영화 지향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연기를 펴나오고 계세요. 존재 자체가 되게 능청스러운 유머 하지만 또 본인은 진지한 그런 톤을 유지해서 나가는 거죠. 사실 이런 코믹스 같은 경우 코믹스 원작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MCU는 조금 다른데 이제는 너무 많이 와버려서 굳이 원작의 설정이나 팬들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네.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다른 우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원작에서 갖고 있는 그랜드 마스터의 어떤 위상이나 설정 같은 걸 생각하면 와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인데 사실 굉장히 적절한 변주인 것 같아서 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음악도 사실은 여기서 두 개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중간에 한번 나오는 레드 제플린 노래가 있잖아요. 미그란트 송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레드 제플린의 이 노래를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신들의 망치가 우리 배를 갈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준다 뭐 이런 식의 가사거든요. 그게 어쩌면 북유럽 신화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편에 이쪽 세계는 어디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했던 음악 감독이 마크 마더스 바운드. 이분이 80년대 전설적인 디보라는 뉴웨이브 그룹의 리더예요. 음악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뉴웨이브 스타일의 80년대 뿅뿅하는 스타일인데 이 두 개의 음악 세계를 딱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이 영화가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 제플린의 곡과 사실 이 영화 보고 나면 생각나는 거는 그 레드 제플린 곡 장면 예고편에서 보여줬던 그 시퀀스를 그냥 한편 영화로 만들어놨구나. 주구장창 그 노래만 파는 거예요. 뼛속까지 빨아먹겠다는 느낌이 드는 곡 활용. 이 작품도 냈으니까 많이 써야지. 실제로 감독도 약간 농담처럼 이걸 썼으니까 비싼 돈 주고 썼는데 그랬어요? 끝까지 감독 내 스타일이야. 끝까지 해보겠다. 감독이랑 인터뷰 한번 하고 싶네. 실제로 이게 북유럽 신화의 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영화가 지향하고 있는 톤이랑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슬로우를 걸었을 때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토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곡 그리고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썬 포인트는 커플링입니다. 오늘 ING로 ING로. 네. 마블링, 타이밍, 커플링. 역시 작가는 네. 토르와 로키, 토르와 헐크. 사실 이 커플 대결이 사실 이번 영화의 백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하고 싶어서 이 영화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후에 토르랑 헐크가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진 이유가 11호에는 이 둘을 넣기에 파워가 너무 센 거예요. 완전 난장판이 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뺐어요. 빼고 나서 그럼 얘들 어디로 갔어? 라는 그 답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묶을 수 있는 게 이제 토르랑 헐크인데 둘을 묶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는 파워 밸런스가 제일 맞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원래 토르 시리즈의 브로맨스를 계속 보여주는 캐릭터는 토르랑 로키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헐크가 끼어들면서 약간 삼각관계를, 치명적인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죠.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헐크 단독 영화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헐크의 존재가 굉장히 크고 No banner, only Hulk. 사실 어벤져스의 모든 시리즈들 중에 헐크가 단독으로 영화를 충분히 할 만한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헐크가 못하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 한을 아니면 팬들의 기대를 이번에 확 푸는 것 같고 네, 헐크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삐져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내리는 거 장면 보셨어요? 야, 헐크 이렇게 귀여울 수 있다. 대사도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로키나 토르의 어떤 성장이나 정신적인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것보다 헐크와 배너 박사의 정체성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화해 무드 같은 걸 보여주는 이 근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키와 헐크의 싸우는 장면이 And I will not be bullied by that. 빵 터졌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고 활용하고 싶은데 마침 파워 밸런스 상도 제일 잘 맞고 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투입시킨 거 아닌가? 실제로 뭐 코믹스도 있기도 하고요. 이번 영화에서 토르가 굉장히 큰 변신을 하잖아요. 긴 머리 짧게 자르고. 저는 오히려 쇼컷이 더 어울리는 것 같고 크리스 햄스워스라는 배우의 진 면목을 저는 이번에 본 것 같아요. 이런 연기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심각한 에픽에 해당하는 장중한 연기보다 사실 고스트버스터즈 최근에 나왔던 그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저걸 그렇죠. 일관된 몸 좋고 머리 빈 캐릭터를 머리 빈 게 아니라니까 토르는. 거기 고스트버스터즈는 머리 빈 게 맞는데 여기는 무직한. 그런 캐릭터 했을 때 훨씬 더 빛이 나는 연기를 하지 않나 싶고 이번엔 꽤 세련된 유머들도 많이 해주는 성장한 토르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송경원 평론가님이 뽑은 한 장면, 송경 원신 오늘 뽑아본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사실 웃긴 장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 중에 웃기진 않은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토르의 멸리르가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죠. 스토리 전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고 또 토르의 멸리르가 파괴된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무게감 있게 다룰 수 있는데 되게 가볍게 그냥 팍 넘어가요. 근데 그 장면이 원래 예고편에서는 뉴욕의 뒷골목에서 이제 멸리르가 부서지는 걸로 먼저 보여줬거든요. 실제 영화에서는 이제 완전 다른 장면을 보여준 거죠. 어쨌든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고편이 낚시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뭔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 반전시켜서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 같고 굉장히 심각한 장면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게 그리는 게 영화가 하고 싶은 바를 보여주는 딱 장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의 전 히든카드가 케이트 블란쳇이 아니었나 싶어요. 헬라로 분한 케이트 블란쳇이 그 멸리를 부수는데 나는 이렇게 좋지?
그 강력한 여성의 힘을 딱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트 블란쳇이 저는 이 악역을 맡았다는 게 감독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은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대사가 너무 많아. 오늘은 의외로 또 그래서 의미심장한 대사 하나 뽑아왔습니다. 검투사로 변한 토르와 함께 코르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갇혀있는 존재인데 코르그가 사실은 감독이 연기를 한 거예요. 코르그가 이 토르한테 이 세계를 설명해 주면서 이해하려 들지 마. 그럼 이해될 거야. 얘기하는데 이 영화가 약간 감독이잖아요. 감독이 내 영화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이해될 거야 라고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코르그라는 역할이 토르한테 해주는 걸로 대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영화를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대사이고 또 그 코르그라는 캐릭터가 덩치와 이미지와 목소리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언밸런스함도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오는. 네, 무비썸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요. 스포일러가 꺼려지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토르에는 스포일러라고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거대한 세계 에픽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중함은 뒤에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그를 앞쪽에 많이 깔아놔가지고 개그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장중함 같은 것도 약간 희석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영화의 완성도를 좀 해친 게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이거는 MCU 전체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크지만 단독 영화로서 충분히 기능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감은 이때 기본적으로는 재밌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가 모토였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세 편 중에 이게 제일 낫다는 평가가 많은데 아마 단독 영화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토르란 캐릭터에서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이게 과연 정말 제일 낫나? 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대에서 신이라는 개념을 막 절대적인 상징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의 어떤 연장선 아닌가 싶은데요. 신들이 너무 친구 같고 신들도 막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어하는 게 MCU에서 다루고 싶은 에픽 혹은 신들의 세계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이게 결국은 다 합쳐서 같이 싸워야 되는 얘기란 말이죠. 이게 파워 밸런스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 리벤저스라고 나오죠. Has it got a name? Yeah, it's called the Revengers. Revenges? 우리 어벤져스 아님 리벤저스입니다. 계속 농담을 하죠. 뭐 도와줘 작전 이런 것도 나오고 Hey, let's do get help. No. Come on, you love it. I hate it. It's great, it works every time. It's humiliating. Do you have a better plan? No. Get help! Please! Get help! Help him! Classic. Still hate it? 이게 재미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단점을 꼽자면 너무 재미만 있는 거죠. 농담 순간순간 장면들은 참 재밌는데 극장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게 영화 전체로서의 어떤 흐름, 호흡 같은 것도 같이 갖고 가고 있냐라고 하면 그냥 딱 재밌는 팝콘 무비로서 기능하는 것 같고 동시에 또 그게 약점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 토르가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토르가 계속 천둥의 신, 벼락의 신 그러는데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하다가 마지막에서야 네가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멸리의 신이 아니야. 천둥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신들도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가 크게 깊게 다가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둥의 신 같은 경우는 멸리르가 영웅의 자격 같은 걸 상징하기 때문에 멸리르가 이제 영웅의 힘을 부여하는 그런 걸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영화상에. 그래서 1편에서는 그 멸리를 든다는 행위가 굉장히 영웅적인 각성을 보여주는 그걸 해서 꽤 많은 시간 인간적인 어떤 고뇌에 낮게 임하는 자세 이런 것도 가져야 되고 희생정신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걸 확실히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토르가 자기의 힘을 각성하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장면은 딱 한 장면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서사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로 짧게 설명하겠다는 거라서 이 성장이 그냥 말은 되는데 공감이 되나? 납득이 되냐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 아예 멸리를 빼버리고 멸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토르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좀 본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가 제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를 빼고도 는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약간 좀 갖다 붙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전체 뼈대는 이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투기장에서의 액션 스폰스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중요한 건 백성들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는 계기도 이제 그런 긴 연륜이 없는 시간들 거쳐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나오고 설정상은 그렇게 충분히 이제 말이 되게 서사를 구성해 놓고는 있는데 이걸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농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게감 있게 장중하다라는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또 한 번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쓰고 마는가 싶을 정도로 코미디만 쓰고 보내잖아요. 그런 장면을 봐도 감독이 패기가 있다. 코미디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허락된 하에는 다 한번 써먹어야지 라는 것도 보이고 저는 가장 영리하다는 생각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블이 세계관 벌려나가면서 원래 계획했던 거가 아니기 때문에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설정이 무너진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팬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나온 이제 페이지 3, 어벤져스 3에서 나올 최강 빌런 타노스가 갖고 있는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어요. 그 오딘의 상고에 이제 각종의 그 보물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토르 1편에서 그걸 보여주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냐, 저기 어떻게 저기 모여 있는 거냐, 어떻게 나중에 다시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상상이 되게 많이 팬들끼리 많은 팬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해결해버리죠. 텔러가 딱 한번 한마디 하면 그거 다 해결되잖아요. 이거 전부 가짜야? 라고 하고 고르는 거죠, 그때부터. 이건 우리가 다시 쓸 거고, 이거는 못 쓸 거고, 이런 걸 골라주잖아요. 거기 약간 보면 그 인피니티 잼 중에 또 하나가 나오기도 하고, 로키가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벌려놓은 것들에 대한 수습도 확실히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좀 영리한 감독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는 있고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저희가 재밌게 봤다는 건 의견 일치가 됐지만 한 줄 평과 별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저의 한 줄 평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년대 뉴웨이브 스타일로 중무장한 토르와 로키, 발키리와 헐크의 리벤저스 모험담. 80년 뉴웨이브 스타일이라는 게 이 영화의 스타일 자체인 것 같고요. 이 네 사람, 토르와 로키, 발키리와 헐크라는 이 네 사람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어벤져스가 아니라 복수를 하는 리벤저스 팀으로 함께 모험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한 줄거리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평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이야기를 즐겨라 스타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송경평론가님의 한 줄 평과 별점 궁금합니다. 3개입니다. 사실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면 이 영화는 꽤 많은 설정의 구멍들이 있고 또 중반엔 솔직히 좀 길기도 해요. 그 유머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극복할 만큼의 개그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하다라고 하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르 3편 중에 놓고 보면 토르 천둥의 신, 다크월드, 이번 라그나로크까지 놓고 보면 사실 제일 앞자리에 저는 천둥의 신을 놓고 싶어요. 그게 가장 토르다운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토르가 매력이 없죠. 네. 1편에서도 사실은 그 박사나 제인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나오고 다크월드에서는 거의 로키가 주인공이거든요. 이번에서도 역시 토르는 약간 그 브로맨스를 위해서 바닥을 깔아주는 느낌이고 나머지 캐릭터를 되게 돋보여주게 해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헤어컷 변신까지 하면서 심기일전 해봤으나 여전히 매력은 없는 걸로. 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가벼워진 망치, 힘세고 머리 빈 토르를 닮았다. 아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볍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다 적용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의 가벼움은 의도된 가벼움이기 때문에 계산대로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토르에게 과연 어울릴까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가볍다는 느낌도 들고 아스가르드가 신계잖아요. 네. 그리고 7개 세계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 영화를만 보고 나면 약간 소도시 느낌이에요. 인구도 너무 적어. 도시도 아니고 이게 설정을 맞추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실 또 이렇게 에픽의 웅장함을 보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갈증이 있는 영화였어요. 네, 저는 이 세계가 끝나고 인간 세계로 오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사실 더 궁금하고 사실 거기 오는 비행선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구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음 이야기 궁금해지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 영화 보고 나서 다음이 하나도 안 궁금해진 게 왜냐면 지구로 와야 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걸 하려고 이 영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지는 지구인데 어떻게 아스가르드를 망가뜨릴까가 라그나로크의 핵심이었는데 정작 아스가르드가 망가지는 장면은 초반 가끔만 보여주고 중간에 딴 행성에서 계속 노는 것만 보여준단 말이죠. 중간에 나오잖아요.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장소를 보여주지 않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근데
토르 라그나로크 최근에 좀 우울하신 분들, 좀 웃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 가셔서 한번 신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도 보세요.